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한 그 영상에 좀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네. 이 보배를 지금 짠다고 할 겁니다. 목재하지만 이기겠죠? 자, 우리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거기서 러브샷 하자고 그러면서 뭐 우리 당의 보배다 뭐 이런 사람을 쫓아내려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대놓고 그냥 장동혁 대표를 그냥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이른바 친윤이었다는 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변화를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걸로 보여져요. 김종혁 전 최고의 저 해석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것이 기대하는 건지 뭐 실제 현상인지 그러니까 친윤계들의 변화하는 모습 이게 실제로 좀 있는 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장관 전 장관과 지금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의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 했잖아요. 네. 앞에 조건절 하나가 전 생략돼 있다고 봐요. 장동혁 앞에서는. 장동혁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아마 그게 저는 조건절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상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던 대표 자리를 장동혁 후보에게 대표에게 준 거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자꾸 그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 그 완강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측면에서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적이 동지가 되는 일은 흔한데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마치 적에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당이 단일대우로 가야 되고 우리는 보수의 가치에 보편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우리는 통 큰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라 앞에 조건절 하나가 생각돼 있다고 교집합의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정치적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의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저것도 당의 하나의 굉장한 또 건강한 목소리라고 좀 보고 이것까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이제 최종 수렴해내느냐, 얼마큼 전략적 허용을 허용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조만간 장동혁 대표 최근의 발언의 기조들을 놓고 보면은 예. 어느 정도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어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 성탄절과 연초라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마 그때가 어떤 식으로든 장동혁 대표가 좀 약간 스탠스를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예. 지선이라는 바로 이제 눈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올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예. 당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예, 저는 약간 클릭 이동이 있다고 그 봅니다. 뒤에 잠깐 뒤에 그 내용 보고 저 모습이 글쎄 신용환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친한계에서는 일단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고집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기존에 보면 장동혁 대표 계가 있고 그 TK의 보수 본류계가 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계가 있고 이제 약간 뭐 비껴났는지 밀려났는지 하여튼 오세훈 시장, 안철수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준석 대표 등등 이렇게 크게 이제 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큰 그룹으로만 보면. 근데 굉장히 이제 고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도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와중에 41.15에 저는 패러독스라고 봅니다. 김문수 전 대표 불과 6월 달이에요. 불과 반년 전이에요. 41.15를 얻었다. 그렇죠. 41.15%를 얻었다고 하는 그 환상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김문수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나머지 중도 외연확장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물감을 섞었을 때 어느 게 더 강하게 발현되느냐에서 보면 아무래도 선명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 분명히 대단한 플러스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 측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공경에 처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해법, 탈출구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 빅텐트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빅텐트론이 빈 텐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농담을 많이 했는데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도돌이표처럼 빅텐트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뭐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 명이 돼서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쯤에 찍어주셨는데 서울시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의
역할에 따라서 뭔가 좀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있을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 외에는 네. 정치적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은 지금 박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이 두 분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과 친한 개들 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쳐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윤환홍 의원이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TK, PK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TK, PK의 본류와 장동혁계가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소론을 잡는다면 그 희생양은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한동훈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굳이 한동훈, 김문수 이쪽과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기찬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 시장과 한 전 대표의 뭐 연대가 저는 그 한 전 대표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이 자리에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러 간 건 아니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안 왔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시장과의 투샷이 나온 건데, 원래 그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도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그 전 지사를 밀었어요. 그랬죠. 마지막에 네.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이 독이 됐는지 약이 됐는지 모르죠. 독이 됐다는 소리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건 뭐 이제 나중에 판단 문제고. 이제 저 자리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원래 늘 있던 그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한 전 대표가 온다는 소식도 참석자들은 많이 모르고 간 사람들이 많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오다 안 오다 이랬던 분이고, 오세훈 시장은 미리 안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부 측에서 오세훈 시장이 안 온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안 오는 것으로 걸 몰랐다는 거네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안 간다고 미리 밝혔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걸로 알고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와 보니까 안 왔고, 그 김문수 전 지사와는 저렇게 투샷이 나왔고, 예. 그런 걸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 연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건 그냥 저희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서 예. 사실 선거 관련돼 보면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제가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친한계 쪽에서 뭔가 이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 그림이 번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장해찬 부원장이나 이철호 지사 아주 좀 뭐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을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 가지는 것 외에 큰 방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두 분의 만남이 잠깐 방송가의 화제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봤습니다.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호개인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당내에서는.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그렇게 장동혁 대표 행보에 저는 적극 찬성을 보내고 사과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자가.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다 주고 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래서 장동혁 중심으로 땅떠뭉쳐 나가자. 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참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생각 진영 개파별로 생각 워낙 달라가지고 해석도 다르게 되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장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전략상으로도 오류고 그다음에 그거는 전술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가능성 면에서는요.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거 3개월, 4개월 앞두고 이거 내년 지금 2월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 2월 비대위가 와서 그럼 비대위원장이 공천하나요?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나마 적통성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받은 당대표가 예. 6월까지 책임지고 선거를 한 다음에 그걸로 평가받는 게 온당한 거지. 지금 어쨌든 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끊임없이 장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본인의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지. 장대표가 지금 자기를 지켜봐달라고 하잖아요. 연말 연초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당신이 지금 가시적인 변화를 왜 안 보여주냐고 요구하는 거는 그런 설익은 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저는 그러면 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월 1일이 아니면 구정. 아니, 그러니까 2월 비대위 얘기하시는 분들도 설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저는 연말 연초까지는 지켜보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말하자면 변화 모습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우리 당원들의 명령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왼쪽 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거냐 물음표를 달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그냥 기존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의 조짐이 저거는 일으키는 그 설명을 한 거죠. 내가 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뭐 그 이지선다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데 네. 그걸 저렇게 설명을 주관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또 똑같은 비판이 나온다라면 그거는 본인이 비판한 사람의 선입견을 갖고 비판하는 거죠. 네. 좀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 표결에 본인 참여했고 탄핵 과정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략적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피선거권 관련해서 이걸 좀 미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누누이 밝혀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공간 확장을 위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난 이렇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조만간에 입장 선회가 있을 것을 예견 어떻게 뭐 뭐라 그러죠? 미리 공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한번 그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충격적이라고 일단 본인은 받아들였다. 이게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세요. 네. 개혁당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네. 우선 저 이준석 지금 저 대표는 특검에 21일 날 나가나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때에 예. 이제 미루다 나가는 것 같은데 특검 조사 일단 충실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1인만이 부각돼 있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정치적 어떤 공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번 지선에서 거의 쓰러져 갈 수 있습니다. 예.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연대 연합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본다면 후보를 아예 안 내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소멸될 것이고 2018년도 바른미래당의 케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3%대의 어떤 득표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내용에 시달리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해산을 하게 서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흐물흐물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력한 존재감을 표방하려면 누구라도 공간을 찾기 위해서 합종연행이 필수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랑 잡으면 극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서지 못하고 결국 본인들이 역할의 그 입지는 중도, 외연 확장 이걸로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랑 어느 정도 약간의 이미지에 중첩적인 점이 있었는데 김문수 전 후보랑 손을 잡는다. 그러니 네. 충격적이죠. 자기들이 어떤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랑 지금 손을 잡고 연대를 치른다면 또 본인들 판단으로는 필패다, 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명이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속옷까지 동원을 하면서 지금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엄밀한 표현이 참 일본식 표현 속어인데 이렇게까지 쓰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경원 의원도 계속해서 요것도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좀 뭐 본인이 수사받은 거하고 연관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국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약간 작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이걸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통해서 자기의 무게감을 되게 넓히는 방식을 그렇죠. 통해서 예. 우리 이게 존재하고 있어. 전번엔 쇄빙선을 했는데 이제 우리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교섭단체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을 통해서 이쪽에서 어떤 일종의 파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한동훈 아니면 나경원 이런 두 사람과의 대적 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광역단체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궐선거에 나올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뭐 예를 들면 조국 그다음에 한동훈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과 어떤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3명이 올라와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선명성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타겟팅으로서 한동훈,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하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또 올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방향들을 어떤 전개하기 위해서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 핵심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만 어떤 발언을 통해서 공격만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격 자체가 가지고 올 내용이 무엇인지 대중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냥 싸우는 줄만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은 안 됐으니까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선거 전략, 당의 선거 전략, 개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지금 붐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